강 원사님, 커피물이 좀 미지근한데? 센스가 영꽝이네. 새로 부임한 본부중대장, 아니 박민우 중위가 종이컵을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다. 찰랑거리던 갈색 액체가 컵 밖으로 튀어올라 잘 닦인 유리 책상 위에 흉한 얼룩을 남겼다. 행정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던 행정병들의 손길이 멈췄고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강지원 원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책상 위로 굴러다니는 종이컵을 바라보았다. 믹스커피 특유의 달큰한 향이 비릿하게 코끝을 찔렀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강 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저 입력된 값을 출력하는 기계 같은 톤이었다. 그녀가 행주를 가져와 책상을 닦으려 하자 박중희가 군화발을 책상 모서리에 턱하니 올리며 비스듬히 의자를 젖혔다. 됐어요. 맛 떨어져서 안 마셔. 이래서 아줌마들은 안 된다니까. 눈치들이 없어서 원. 사회였으면 벌써 심할서 감인데 군대니까 봐주는 줄 아세요. 박중희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퇴 뱉어냈다. 강 원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박중희는 그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 좁고 답답한 행정반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하늘이 내린다는 이곳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릴 때마다 병사들은 어깨를 움츠렸지만 지금 행정반 안의 병사들을 떨게 만드는 건 바깥의 추위가 아니었다. 굴러온 돌 하나가 박힌 돌을, 그것도 대들보 같은 바위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민우 중위. 이틀 전 백곰 대대로 전입 온 그는 첫인상부터 최악이었다. 명문대 학군단 출신이라는 타이틀보다 그가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다. 전입 신고식 날 대대장실에서 나오며 그가 통화하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아, 삼촌. 네, 저 민우예요. 아, 거기는 춥고 냄새나죠. 적당히 시간 때우다 갈게요. 네네. 이번 국방위 예산심사 때 삼촌이 힘 좀 쓰셨다면서요? 대대장님도 알더라고요. 국회의원 박철수. 뉴스 정치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거물급 여당 의원이 그의 삼촌이었다. 박중희는 그 사실을 훈장처럼 달고 다녔다. 대대장조차 그의 배경이 껄끄러워 헛기침만 해대며 비위를 맞추는 판국이었다. 그러니 갓 임관한 쏘가리, 아니 중이 나부랭이 눈에 늙은 부사관 따위가 보일 리 없었다. 강지원 원사는 묵묵히 행주로 커피 얼룩을 닦아냈다. 그녀는 이 부대에서 20년을 근무했다. 이등병부터 대대장까지 그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보급품이 없었고 그녀의 머릿속에 없는 규정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고 간부들은 그녀를 백곰 대대의 실세라 칭했다. 하지만 박중희에게 그녀는 그저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계급 낮은 아줌마일 뿐이었다. 박중희가 삐딱하게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켜는 동안 강 원사는 결제판을 들고 그의 자리로 다가갔다. 붉은색 견출지가 붙은 서류였다. 중희님. 아, 또 왜요? 박중희는 시선을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한 채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다음 달 병사 휴가 종합계획건입니다. 결제 올려주셔야 오늘 안으로 사단 승인 납니다. 그리고 삼소대장님 휴가 일정은 수정하셔야 합니다. 규정상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강 원사가 펜 끝으로 해당 조항을 짚었다. 박중희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원사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짜증과 불쾌감이 가득 찼다. 아니, 원사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 가르쳐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올리면 작전과에서 반려됩니다. 2번 일하게 되시면 번거로우시니까 미리. 그걸 원사님이 왜 판단해? 반려가 되든 말든 내가 올리라면 올리는 거지. 박중희가 스마트폰을 책상에 쾅 내려놓았다. 탕소리와 함께 행정반 병사들이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박중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강 원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강 원사는 기죽지 않고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올곧은 시선이 박중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강 원사님, 자꾸 선 넘으시네. 여기서 짬 좀 찼다고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휘관은 접니다. 사인은 내가 하는 거라고. 압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판단이 규정에 어긋날 때는 보좌하는 것이 부사관의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 박중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강원사를 위협하듯 내려다보았다. 짙은 담배 냄새가 확 끼쳐왔다. 야, 강지원. 강원사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하사나 중사들도 있는 자리에서 아들뻘도 안 되는 장교가 주임원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의 징조였다. 말씀 가려 하십시오, 중위님. 가려? 뭘 가려?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 계급장에 뭐 별이라도 달렸어? 기껏해야 부사관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박중희의 고성이 행정반을 쩌렁쩌렁 울렸다. 옆에 있던 김 병장이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려 했다. 강 원사는 등 뒤로 손짓해 김 병장을 제지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 하지만 그 침착함이 박중희의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강원사의 가슴팍을 향해 내던졌다. 퍼! 단단한 플라스틱 결제판 모서리가 강원사의 명치를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원사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박중희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디 여자가 그것도 부사관이 장교를 가르쳐?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군대가 아주 만만하지. 내 말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규정이니 뭐니 그 잘난 입 나불거려봐. 그땐 결제판이 아니라 재떨이가 날아갈 줄 알아. 박중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군화발로 지시겨 밟았다. 하얀 A사 용지에 시커먼 흙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것은 마치 강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 했다. 다시 해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해서 가져와. 알았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원사는 고개를 숙였다. 굴복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박중희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아, 기분 잡쳐서 원. 나 PX 가서 담배 좀 사올 테니까 그동안 싹 치워놔. 냄새나게 있지 말고 환기도 좀 시키고. 여자가 꽉 막혀 있으면 방 안 공기까지 답답해진다니까. 쾅. 박중희가 거칠게 철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행정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원사님, 괜찮으십니까? 김 병장이 울먹이며 달려와 강원사를 부축했다. 다른 병사들도 씩씩거리며 몰려들었다. 저 미친 새끼가 진짜 돌았나? 원사님, 이거 대대장님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아니, 헌병대에 찔러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게 장교입니까? 깡패지. 원사님 다치신 데 없으세요? 병사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에도 강원사는 담담하게 흙 묻은 종이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는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김병장에게 종이를 건넸다. 조용히 해라. 밖에 다 들린다. 하지만 원사님, 저걸 그냥 두십니까? 커피 타오라, 청소해라, 이젠 사람을 치기까지 하는데. 김병장, 다시 출력해라. 예. 박중희가 시킨 대로 다시 뽑아. 수정하지 말고 중희가 결제 올리라는 그대로. 원사님, 그럼 반려될 게 뻔한데요? 알아. 그러니까 그대로 뽑아. 강 원사는 깨진 결제판 조각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닦았다. 안경 너머 그녀의 맨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에 인자하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반려가 돼야 기록에 남지. 네. 무능한 지휘관이 억지를 부려서 업무의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야 한단다. 강 원사는 다시 안경을 썼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매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15분 32초라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김병장. 예, 원사님. 방금 중위가 던진 결제판 그리고 발자국 찍힌 서류들. 사진 찍어놔라. 고화질로. 원사님? 이 하사 자네는 밖에 CCTV 사각지대 있는지 확인하고. 저 인간 분명 PX 뒤에서 담배 피우다 꽁초 아무데나 버릴 거다. 그것도 찍어.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백곰 대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 강원사의 별명이 왜 불곰인지. 강원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명치 끝이 욱신거렸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여자가 감히 장교를 가르치냐고. 그녀는 키보드 옆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늙은 노신사와 젊은 강원사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다. 노신사의 어깨에는 별 4개가 찬란하게 박혀 있었다. 그래, 가르쳐줘야지. 군대가 깡패 소굴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계급장이 벼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그녀는 엑셀 파일을 열어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다. 시트의 제목은 박민우 중위 비위 행위 일지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12월 8일 10시 30분. 행정반 내 욕설 및 기물 파손. 인격 모독 발언 여자가 밥이나 하지 부사관 주제에. 결제판 투척으로 인한 폭행. 모니터 화면을 채워가는 글자들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한 낙하산 중위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판결문이나 다름없었다. 밖에서는 매서운 인재의 칼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에 비하면 저 바람은 그저 산들바람에 불과했다. 강원사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쓰다. 하지만 이 쓴맛 끝에는 반드시 단맛이 올 것이다.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단맛이. 커피 타는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원사의 안경알 위로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백곰 대대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2월 15일. 대대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벽면 가득 붙은 대형 작전 지도를 앞에 두고 대대장과 각 중대장 그리고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다가올 혹한기 전술 훈련을 위한 최종 작전 회의였다. 난로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냉기의 진원지는 바로 박민우 중이었다. 박중희는 회의실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볼펜을 딱딱거리고 있었다. 다른 중대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이 중대가 우측 능선을 확보하면 본부 중대는 후방 지원을 맡는다.
수경지 위치는 305고지 아래 개활지로 잡았는데 다들 의견 있나? 대대장의 질문에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배석해 있던 강지원 원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대대장님, 주임 원사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그래. 강 원사. 말해봐. 강 원사는 지휘봉을 들고 지도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지휘봉 끝이 박중희가 선정한 수경지 위치인 305고지 개활지를 가리켰다. 현재 본부중대장님이 선정하신 이 위치는 동계 훈련 시에는 피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지형 특성상 북서풍이 산곡을 타고 내려와 머무는 바람길입니다. 특히 야간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라 병력들의 동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강 원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과거 5년 전 훈련 기록을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수경하다가 병사 3명이 심한 동상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305고지 대신 바람을 등질 수 있는 칠부 능선의 남쪽 사면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완벽한 분석이었다. 경험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베테랑의 조언에 작전 장교도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였다. 피식. 비웃음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박중희였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들고 있던 볼펜으로 책상을 툭툭 쳤다. 아니, 원사님. 박중희의 건방진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쏠렸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병사들 춥다고 징징대는 거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건 전쟁 연습입니다. 적군이 우리 따뜻하라고 남쪽 사면에 텐트 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야전 교범에도 개활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옛날 쌍팔년도 경험담을 들고 와서 작전을 뒤집으려 하십니까? 교범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과 기상을 고려하는 것이 지휘관의 덕목입니다. 병력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면 작전 자체가 그만. 박중희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휘 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는 대놓고 강 원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다. 원사님, 솔직히 말해서 밥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다. 대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중희,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대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주임원사가 뭡니까? 애들 밥 잘 먹이고 잠 잘 재우는 엄마 역할 아닙니까? 엄마면 가서 애들 간식이나 챙기세요. 왜 어른들 작전 짜는데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십니까? 강 원사는 지휘봉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박중희는 그 침묵을 승리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제가 ROTC에서 배운 최신 전술 이론은 원사님이 알던 그 구닥다리 방식이랑 다릅니다. 엑셀도 겨우 하시는 분이 좌표나 제대로 보시겠어요? 박중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원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톡톡 손가락으로 건드렸다. 군대는 말입니다. 짬이 아니라 계급인 거 모르십니까? 원사님이 여기서 20년을 굴렀든 30년을 굴렀든 작전권은 장교인 저한테 있습니다. 선 넘지 마시고 가서 라면 물이나 맞추세요. 치욕이었다. 장교들과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의 최고봉인 주임원사를 부엌대기 취급한 것이다. 작전 장교가 얼굴을 붉히며 나서려 했지만 대대장이 눈짓으로 말렸다. 곧 있을 국방위 예산 심사 때문에 박 의원의 조카인 박중희의 비위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강 원사는 깊은 숨을 삼켰다. 여기서 화를 내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녀는 천천히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지휘관의 결심이 정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시간만 낭비했네. 박중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척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강 원사는 자리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다. 12월 15일 1430. 작전회에 간 모욕적 언사. 밥하러 왔냐? 가서 라면 물이나 맞춰라. 지형 위험성 경고 무시 및 독단적 작전 강행.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이 꾹꾹 눌러 박혔다. 그래, 내 멋대로 해라.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강 원사의 안경 너머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고집한 305고지가 이번 훈련의 무덤이 될 것임을. 12월 20일. 훈련을 이틀 앞둔 아침이었다. 연병장에는 300여 명의 백곰대대 병력들이 도열해 있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추운 날씨였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했다. 단상 위에는 강지원 원사가 서 있었다. 훈련간 안전수칙에 대해 전파하겠다. 이번 훈련은 혹한기다. 자신의 몸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강 원사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병사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다. 고민을 들어주고 부조리를 해결해주며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나처럼 챙겨주는 정신적 지주였다. 그때였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갑자기 본부석 쪽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다. 강 원사의 훈시가 끊겼다. 단상 아래쪽에서 박민우 중위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 원사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어이 원사님. 잠깐 내려와 보시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중위에게 쏠렸다. 훈시 도중에 지휘관도 아닌 중대장이 난입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강 원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중위님? 아직 병력 훈시 중입니다만. 훈시는 무슨? 맨날 하는 뻔한 잔소리, 애들도 지겨울 텐데 그만합시다. 박중위는 껌을 짝짝 씹으며 강 원사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 군화발을 툭 내밀었다. 이거 보입니까? 그의 전투화 코에는 약간의 진흙이 묻어 있었다. 내일 사단장님 부대 방문하시는 거 알죠? 제가 영점 나가야 하는데 오다가 진흙을 밟았네. 구두약 좀 가져와서 이것 좀 닦으세요. 순간 강 원사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귀가 잘 안 들리시나? 구두 닦으라고요. 광 좀 내라고.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300명의 병사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미친 거 아냐? 와 돌았다. 주임원 사님한테 구두를 닦으래.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병사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박중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병사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어이, 거기 삼소대. 조용히 안 해? 훈련받기 싫어? 병사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박중희는 다시 강 원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원사님. 병사들 시키려다가 그래도 원사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꼼꼼한 건 여자가 낫잖아. 남자가 투박한 손으로 문지르는 것보다 여자가 섬세하게 닦아줘야 광도 잘 나고. 안 그래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자 계급을 이용한 인격 살인이었다. 주임원사에게 구두를 닦게 한다. 그것도 전 병력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강 원사의 권위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강 원사의 턱 근육이 불끈 솟았다. 당장이라도 저 건방진 면상을 갈겨버리고 싶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반복한 제압술이라면 1초 안에 저 턱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지금 참지 않으면 더 큰 복수를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강 원사는 뒤에 서 있던 당번병에게 손짓했다. 구두약이랑 솔 가져와. 원사님, 이걸 왜 원사님이 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당번병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가져와. 명령이다. 강 원사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당번병은 눈물을 머금고 구두약통을 가져왔다. 강 원사는 차가운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가 무릎을 꿇자 연병장의 공기가 비명처럼 얼어붙었다. 20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이었다. 박중희는 마치 왕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다리를 내밀고 내려다보았다. 거기 앞코 좀 신경 써서 문질러요. 얼굴 비칠 정도로. 강 원사는 아무 말 없이 솔에 구두약을 묻혔다. 쓱싹 쓱싹. 솔질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구두 닦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기억해라. 이 치욕을 뼈에 새겨라. 강 원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박중희의 더러운 군화발. 그녀는 이 군화발을 언젠가 잘라버리겠다고 다짐하며 정성스럽게 광을 냈다. 어우, 역시 여자가 만져주니까 다르네. 광나는 거 봐라. 5분 뒤 박중희는 반짝이는 전투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렸다. 수고했어요, 원사님. 진작 이렇게 아니 협조했으면 좋잖아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요. 내 전담 구두 닦기로 임명할 테니까. 박중희는 강 원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휘파람을 불며 멀어졌다. 강 원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원사님. 멀리서 지켜보던 이 하사가 달려왔다. 이 하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저 개자식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강 원사는 이 하사의 어깨를 잡았다. 찍었나? 예. 영상 찍었냐고. 이 하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 속에서 몰래 촬영 중이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무릎 꿇은 늙은 여군과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다. 누가 봐도 피가 거꾸로 솟을 장면이었다. 잘했다. 강 원사는 안경을 벗어 거칠게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하사. 이 영상 백업해둬. 그리고 오늘 날짜로 기록해. 공개 석상에서의 부당한 지시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원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강 원사는 다시 안경을 썼다. 그녀의 시선이 박중희가 사라진 방향을 향했다. 무릎 한 번 꿇은 값은 목숨으로 받아낼 거니까. 강 원사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씻지 않았다. 그 더러운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제 이틀 뒤면 혹한기 훈련이었다. 놈이 파놓은 무덤인 305고지, 그곳이 바로 놈의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기대해라, 박민우.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 칼바람이 강 원사의 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분노한 300명 병사들의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1월 5일. 새해를 맞아 부대 인근 삼겹살집에서 간부 회식이 열렸다. 자,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이번 혹한기 훈련도 무사히 마치자. 건배. 대대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위하여.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강지원 원사는 그 흥겨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한 채 구석 자리에서 사이다만 홀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대각선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민우 중위에게 꽂혀 있었다. 박중희는 이미 소주 2병을 비운 상태였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옆자리의 여군 하사에게 억지로 쌈을 싸서 먹여주려 하고 있었다. 하사의 표정이 울상인 것을 본 강 원사가 미간을 찌푸리던 찰나였다. 어이, 강 원사님.
박중희가 비틀거리며 잔을 들고 일어났다. 식당 안에 시선이 집중됐다. 거기 구석에 처박혀서 뭐합니까? 여기가 무슨 절이야? 왜 혼자 고고한 척하고 있어? 이리 와요, 이리. 박중희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옆 빈 의자를 팡팡 쳤다. 대대장도 눈치가 보였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강 원사, 오늘 좋은 날이니까 와서 한 잔 받아. 강 원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가갔다. 박중희는 기다렸다는 듯 빈 소주병을 내밀었다. 자, 원사님. 한 잔 따르시죠. 내군 생활하면서 원사님이 따라주는 술은 한 번도 못 마셔봤네.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따르지 않습니다. 강 원사의 단호한 거절에 박중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술 기운이 확 도는지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참나.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라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강 원사를 싫어하지.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박중희는 들고 있던 병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돌려 앉아 강 원사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흐리멍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은 명확했다. 원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직 혼자죠? 결혼 안 했죠?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도 나이와 결혼 문제를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거론하는 건 명백한 실례였다. 하지만 박중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같았다. 거봐, 대답 못하네. 아니,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하고 몸매도. 뭐 나쁘지 않은데 왜 아직 혼자일까? 성격이 문제야, 성격이. 박중희가 누물거리는 손길로 강 원사의 팔뚝을 툭 쳤다. 강 원사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자 박중희가 낄낄거렸다. 어우, 비싼 척하기는. 원사님, 여자가 군복 입고 설치면 드세서 남자들이 도망가요. 밖에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좀 애교도 있고 술도 따를 줄 알고 그래야지. 맨날 규정이니 뭐니 따지고 드니까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강 원사는 테이블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대꾸했다. 중희님 취하셨습니다. 말씀 가려 하십시오.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희롱. 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인생 선배로서 아니지. 인생은 원사님이 선배구나. 아무튼 장교로서 조언해주는 거 아니야. 박중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 원사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다. 강 원사가 어깨를 비틀어 피하자 박중희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무안해진 박중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진짜 더럽게 튕기네. 야, 강지원. 너 내가 백 써서 어디 한직으로 보내줘? 편한 데 가서 커피나 타면서 신부 수업이나 해. 아, 이미 폐경이라 늦었나? 애도 못 낳겠네. 흡. 주변에 있던 여군 하사들이 입을 틀어막았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발언이었다. 대대장마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중희, 그만해. 취했어. 하지만 박중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 원사의 얼굴에 술냄새 나는 입김을 훅 불었다. 원사님, 외로우면 말해요. 내가 우리 삼촌 비서들 중에 돌싱남 하나 소개해 줄게. 돈은 없는데 힘은 좋아. 원사님처럼 굶주린 여자한테 딱일걸? 강 원사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는 녹음기가 빨간 불빛을 내며 이 모든 개소리를 담고 있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어쭈? 눈 안 깔아? 내가 틀린 말했어? 녹음했습니다. 뭐?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했습니다. 내일 감찰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강 원사의 차분한 말에 박중희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 녹음? 해. 하라고. 그거 들고 가서 일러 바치게. 야, 내 삼촌이 누군지 몰라. 감찰부? 헌병대? 다 우리 삼촌 발 아래 있어. 어디서 협박질이야? 박중희는 먹고 있던 쌈 채소를 강원사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상추잎 하나가 강원사의 뺨에 철썩 붙었다가 떨어졌다. 쌈장 자국이 볼에 붉게 남았다. 재수없게. 술맛 떨어졌어. 야, 2차 가자. 강원사는 빠져. 가서 집구석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혼자 술이나 까드시던가. 박중희는 휘청거리며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추종자들인 소위 몇 명이 눈치를 보며 따라 나갔다. 남겨진 강원사는 뺨에 묻은 쌈장을 천천히 닦아냈다. 대대장이 다가와 미안하네. 내가 잘 타이를 개라며 쩔쩔맸지만 강원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붉은 쌈장 자국이 남은 채 서늘하게 웃고 있었다. 폐경? 신부 수업? 강원사는 찬물로 세수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닦으며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 놈 제사상에 올릴 술이나 준비해라, 박민우.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것이었다. 1월 20일. 대망의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인제의 겨울사는 지옥 그 자체였다. 영하 20도의 기온에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를 밑돌았다. 병사들의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맺혔고 입을 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강지원 원사는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다. 일중대 식사 추진 차량, 바퀴에 체인 감았나 확인해. 국 식지 않게 보온통 덮개 2번 싸고. 그녀는 취사장을 뛰어다니며 밥차를 점검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장갑 낄 시간도 없었다. 병사들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셔야 이 추위를 버틸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동상 직전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주임원사님, 305고지 쪽 바람이 너무 심해서 텐트 지주핀이 다 뽑힙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내가 갈게. 삼소대장한테 병력들 침낭 안으로 대피시키라고 해. 강원사는 핫팩 하나 없이 눈 덮인 산길을 뛰어올랐다. 숨이 턱 끝까지 찼다. 박중희가 고집을 피워 잡은 그 바람길 수경지였다. 예상대로 북서풍이 몰아치며 텐트들이 찢겨나가고 있었다. 다들 비켜. 내가 잡을 테니까 팩 박아. 강원사는 휘청거리는 대형 텐트 폴대를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바람이 그녀를 때렸다. 일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텐트를 고정하고 나니 온몸이 땀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땀이 식으면서 살을 애는 한기가 밀려왔다. 상황 보고를 위해 대대지휘소 텐트로 들어선 순간 강원사는 눈을 의심했다. 훈훈한 온기. 텐트 안은 대형 난로가 2개나 돌아가고 있어 찜질방처럼 후끈했다. 그리고 그 난로 바로 옆 최고급 야전 침대 위에는 박민우 중위가 누워 있었다. 그는 훈련복 상의를 벗고 얇은 깔깔이방한 내피만 입은 채 핫팩을 양손에 쥐고 귤을 까먹고 있었다. 옆에는 뜯어진 과자 봉지들이 굴러다녔다. 후, 춥다 추워. 밖은 지옥이네. 박중희는 들어오는 강원사를 힐끔 보더니 누운 채로 손을 흔들었다. 원사님 오셨네. 문 빨리 닫아요. 찬바람 들어오잖아. 강원사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밖에서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서 비명을 지르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난로 옆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다니. 강원사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에 맺힌 고드름이 난로 열기에 녹아 뚝뚝 떨어졌다. 중위님, 305고지 텐트가 붕괴 직전이라 보수하고 왔습니다. 현장 확인 안 나가 보십니까? 아, 거길 내가 왜 가요? 추워 죽겠는데. 소대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원사님이 다 고쳤다며? 그럼 됐네. 박중희는 입안에 귤을 털어넣으며 쩝쩝거렸다. 원사님은 좋겠어. 밖에서 땀 흘리고 오니까 운동도 되고. 나는 머리 쓰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를 쓰셨습니까? 아, 그럼. 작전 구상하느라 뇌세포가 얼었다니까. 근데 원사님. 박중희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강원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원사의 얼굴은 추위와 고생으로 엉망이었지만 박중희의 눈에는 그저 꼬투리 잡을 먹잇감으로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꿀 빨았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얼굴 보니까 아주 뽀얗네. 밖에서 고생한 사람 얼굴이 아닌데? 여자라고 어디 짱 박혀서 농땡이 피우다 온 거 아니야? 취 사장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다 왔지? 강원사의 터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박중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나처럼 야전에서 구른 장교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요. 원사님은 그냥 무늬만 군인이지 솔직히 민간인이잖아. 세금 축내는. 박중희는 귤껍질을 난로 위에 툭 던졌다.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귤껍질 타는 냄새가 났다. 저기요 원사님. 거기 서서 물 뚝뚝 흘리지 말고 좀 나가주실래요? 냄새나요. 땀 냄새랑. 그 쉰내 같은 거. 여자가 좀 씻고 다녀야지 원. 강원사는 젖은 장갑을 꽉 쥐었다. 물기가 찍 하고 배어나왔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환자 발생 우려가 있어 의무대기 차량을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나갈 때 핫팩 좀 더 가져와요. 여기 식었어. 박중희는 식은 핫팩을 강원사의 발치에 던졌다. 강원사는 발밑에 떨어진 핫팩을 내려다보았다. 병사들에게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아끼고 아껴서 정작 자신은 하나도 쓰지 못한 그 귀한 핫팩이었다. 강원사는 허리를 숙여 핫팩을 주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텐트를 나섰다. 텐트 밖의 칼바람이 다시금 그녀의 젖은 몸을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으니까. 그래, 꿀 빨았다고 했지. 냄새난다고 했지. 강원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의 밤하늘은 시리도록 맑았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4개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다. 오늘 밤이다. 놈이 방심하고 있는 오늘 밤 놈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것이다. 강원사는 주머니 속의 녹음기 배터리를 확인했다. 충전은 완벽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하얗게 입김을 내뿜으며 지휘소 텐트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밤이 내군 생활의 마지막 밤이 될 거다, 박민호.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1월 20일 밤 11시 30분. 인제의 밤은 칠흑보다 어두웠고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해발 800m 고지 위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텐트의 캠퍼스 천을 찢어밟길 기세로 울부짖었다. 텐트 지지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강지원 원사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가 눈 덮인 땅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하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입김은 나오자마자 하얗게 얼어붙어 속눈썹에 달라붙었다. 근무 중 이상무. 수고해라. 충성. 원사님도 수고하십시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코끝이 동상에 걸린 듯 빨갛게 얼어 있었다. 강원사는 주머니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핫팩 2개를 꺼내 병사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졸지 말고. 발가락 계속 움직여야 안 온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원사님. 병사들을 뒤로 하고 강원사는 발길을 대대 지휘소 텐트로 돌렸다. 마지막 상황 보고와 다음 날 기상시간 조정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지휘소 텐트에 가까워질수록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 사이로 들리는 웅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전방 경계 작전 중인 훈련장에서는 절대 들려서는 안 될 소리였다. 텐트 입구에 서 있던 당번병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원사님 오셨습니까? 안에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게, 중대장님이 지금 면담 중이시라.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번병은 곤란한 듯 시선을 피했다. 텐트 틈새로 흘러나오는 냄새. 그것은 명백한 알코올 냄새였다. 훈련 중에 그것도 지휘소 안에서 술을 마신다. 강 원사의 미간이 좁혀졌다. 비켜봐. 보고할 게 있어. 원사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대장님 기분이 좀. 강 원사는 당번병을 밀치고 거칠게 텐트 지퍼를 열어젖혔다. 치익. 지퍼가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따뜻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한 열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양주 냄새였다. 텐트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대형 난로 위에는 반합 뚜껑이 뒤집혀 있었고 그 위에는 소시지와 쥐포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다. 야전 침대 중앙에는 박민우 중위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구석에는 소대장인 김소위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발렌타인 21년산 빈 병이 굴러다녔다. 뭐야? 누구야? 박중희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입구를 쳐다보았다. 강원사를 확인한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우리 강원사님 오셨네. 타이밍 죽이는데?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강원사는 천천히 텐트 안으로 들어와 지퍼를 닫았다. 텐트 안은 난로 열기로 인해 밖과는 딴 세상이었다. 그녀는 안경에 서린 김을 닦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중위님, 지금 훈련 중입니다. 술 드셨습니까? 술? 에이, 이게 무슨 술이야. 추위 녹이는 약이지, 약. 원사님도 한 잔해. 이게 내 삼촌 서재에서 훔쳐온 건데 기가 막혀. 군납 양주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박중희는 종이컵에 남은 양주를 털어넣으며 낄낄거렸다. 구석에 있던 김소희가 울상을 지으며 강원사를 쳐다보았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즉시 정리하고 취침하십시오. 내일 기동 훈련 있습니다. 강원사가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어딜 가? 서봐. 박중희가 소리를 지르며 먹다 남은 소시지를 강원사 쪽으로 던졌다. 소시지가 강원사의 전투화 끝에 툭 떨어졌다. 내가 들어오라고는 안 했어도 나가라고도 안 했는데? 상급자가 말하는데 등을 돌려? 빠져가지고 진짜. 박중희는 비틀거리며 야전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러닝 셔츠 위에 깔깔이만 걸친 상태였다.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그는 뱀처럼 강원사에게 다가왔다. 원사님, 거기 좀 앉아봐. 내 말 안 들려? 앉으라고. 강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소희 맞은편 간이의자에 앉았다. 박중희는 만족스러운 듯 콧김을 내뿜으며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술 냄새가 강원사의 얼굴을 덮쳤다. 김소희, 너 나가. 예. 중대장님 나가라고. 밖에서 망봐. 누구 오나 안 오나. 박중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김소희는 쫓기듯 텐트 밖으로 도망쳤다. 텐트 안에는 이제 술 취한 괴물과 먹잇감처럼 앉아있는 강원사 단둘뿐이었다. 박중희는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 컵에 물을 따르더니 입을 헹구고 바닥에 퇴뱉었다. 그리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강원사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정육점 고기를 고르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원사님, 눈빛이 왜 그래?
나 잡아먹겠네. 박중희가 킬킬거리며 강원사의 무릎에 손을 올리려 했다. 강원사가 다리를 뒤로 빼자 박중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진짜 튕기네. 야, 강지원.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외롭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추운 산속에 텐트 치고 있으니까 옆구리 시리고 막 그렇지 않냐고. 이해는 해. 군대에만 처박혀서 시집도 못 가고 늙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펄펄하고 잘생긴 장교가 있으니까 딴 생각 들지. 박중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쓰레기통에서 갓 꺼낸 오물 같았다. 강원사는 오른쪽 주머니 속에 녹음기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다. 녹음 중이었다. 오늘 밤에 추운 척하면서 내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문단속 단단히 하고 자야겠네. 무서워서 원. 중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입니다. 수치심? 하이고 좋아하고 있으면서 내숭은. 원사님 밤마다 외로워서 어떻게 참아? 이 추운 날엔 남자가 안아줘야 몸이 녹지. 아, 혹시 병사들 보면서 침 흘리는 건 아니지? 그러다 잡혀가요, 아줌마. 정급하면 말해. 내가 소개팅이라도 시켜줄게. 뭐 이혼남이나 애 딸린 호라비 정도면 감지덕지겠지만. 박중희는 혼자 하는 말에 취해 낄낄거리며 웃었다. 강원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컵을 들어 저 주둥이를 쳐버리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하다. 중대장님, 지금 저를 성적으로 모욕하시는 겁니까? 강원사는 또박또박 물었다. 녹음기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모욕은 무슨. 걱정해 주는 거잖아.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춥다 추워. 야, 김원사. 박중희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며 강원사 쪽으로 손을 뻗었다. 너 핫팩 없냐? 거기 짬밥 좀 찼으니까 몸에 열 좀 많을 거 아냐. 이리 와서 여기 내 옆에 좀 앉아봐. 여자가 옆에 있으면 온도가 다르다던데. 저는 업무 보고하러 왔습니다. 잡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니, 징그럽게 쳐다보지 말고. 상급자가 추위에 떨면 좀 데워드려야겠다는 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혼자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박중희는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있던 식은 핫팩을 꺼내 강원사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차가운 핫팩이 강원사의 안경을 치고 떨어졌다. 이거 식었는데 원사님이 좀 데워올래? 어디다 넣어서 데울지는. 뭐 알아서 하시고.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지 않나? 따뜻한 데 많잖아. 가슴이라던가 그 밑이라던가. 툭. 강원사의 안경 속 이성의 끈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폭력.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범죄였다. 강원사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핫팩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소나기 힘에 핫팩이 터질 듯 구겨졌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안경 너머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맨눈이 드러났다. 그 눈동자는 칠흑 같은 텐트 안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진심이십니까? 강원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평소와 다른 기류를 느꼈는지 박중희가 멈칫했다. 하지만 술 기운과 국회의원 조카라는 오만함이 곧 공포를 덮어버렸다. 진심이면 내가 어쩔 건데? 신고하게 해. 하라고.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이야. 별단 장군들도 우리 삼촌 앞에서 설설 기어. 내가 신고해봤자 너만 꽃뱀으로 몰려서 옷 벗는 거야. 알아들어? 박중희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강원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리 와봐.
인간 날로 좀 해보라니까? 비싼 척 그만하고. 한 번만 안아보자. 아줌마 몸매가 어떤지 궁금하네. 박중희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았다. 그의 손이 강원사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강원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20년 동안 야전을 구르며 단련된 군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당장이라도 저 팔을 꺾어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멈췄다. 여기서 폭력을 쓰면 쌍방과실이 된다. 하극상이 된다. 저 쓰레기 같은 놈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놈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해야 했다. 강원사는 힘을 주어 박중희의 손을 뿌리쳤다. 탁! 박중희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야전 침대 위로 넘어졌다. 아이씨, 이게 미쳤나? 박중희가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유리 잿더리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잿더리가 난로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유리 파편이 튀어 강원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핏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텐트 밖에서 김소위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박중희는 씩씩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바닥을 기며 강원사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 이거 항명이야. 하극상이라고. 내가 가만 안 둬. 너 내일 당장 영창 보내버릴 거야. 우리 삼촌한테 말해서 내 군인 연금도 못 받게 만들 거야. 강원사는 뺨에 흐르는 피를 닦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피 묻은 얼굴로 박중희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중희님, 닥치라고. 취하셨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사는 조용히 하지만 텐트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방금 저에게 던지신 잿더리, 그리고 신체 접촉 시도 성적 발언들 모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 여편네가 진짜. 박중희가 다시 무언가를 집어 던지려 할 때 강원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텐트 지퍼를 열었다. 촥! 지퍼가 열리자 텐트 밖의 삭풍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뺨에 상처를 얼려버릴 듯 때렸지만 텐트 안의 역겨운 열기보다는 100배 나았다. 텐트 밖에는 김소희와 당번병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은 강원사의 뺨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원사님, 피가. 강원사는 김소희를 쳐다보았다. 김소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소희님. 네. 방금 안에서 들린 소리 다 들으셨습니까? 바람 소리 때문에. 김소희는 우물쭈물하며 시선을 피했다. 비겁한 침묵. 강원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못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보신 건 기억해 주십시오. 제 얼굴의 상처. 강원사는 손전등을 켰다. 하얀 불빛이 눈 덮인 산을 비췄다. 그녀는 자신의 텐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박중희의 고함이 들려왔다. 야, 강지원, 안 돌아와? 너 내일 죽었어. 내일 아침에 보자고. 강원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어둠 속을 걸었다. 뺨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가슴 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텐트에 도착한 강원사는 침낭 위에 앉아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 종료. 파일 저장 완료 1월 20일 23시 45분.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원사님, 눈빛이 왜 그래? 나 잡아먹겠네.
오늘 밤에 추운 척하면서 내 침낭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거 아니야?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지 않나? 따뜻한 데 많잖아. 가슴이라던가. 잡음 하나 없이 선명했다. 박중희의 혀 꼬인 목소리, 비열한 웃음소리, 그리고 재떨이가 깨지는 소리까지. 완벽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강원사는 뺨에 흐른 피를 손가락으로 닦아보았다. 붉은 선혈. 이것은 훈장이었다. 놈을 단두대로 보낼 결정적인 명분. 그녀는 구급 상자를 꺼내 밴드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상처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어둠 속에 드러났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 했지? 강원사는 젖은 전투복을 벗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의 전송 버튼을 눌러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래. 내일 아침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아침이 될 거다. 텐트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 소리는 이제 강원사에게 진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덫을 치고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강원사는 깨진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한쪽 알이 금이 간 안경. 그것은 내일 박살날 박민우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1월 21일. 혹한기 훈련이 종료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다. 병사들의 군화는 진흙으로 뒤덮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열의 선두에 선 대대장의 지프차 뒤로 본부 중대의 행렬이 이어졌다. 강지원 원사는 행렬의 중간에서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다. 어젯밤 깨진 재떨이 파편에 찢긴 상처였다. 원사님, 차량 타시지 그러십니까? 다리도 안 좋으신데. 김 병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강원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병사들이 걷는데 주임원사가 차를 탈 수는 없지. 그녀의 시선은 저 앞쪽 1호 차지휘관 차량을 향해 있었다. 그 차 안에는 박민우 중위가 히터를 틀어놓고 앉아 있을 것이었다. 강 원사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뺨에 상처가 욱신거릴 때마다 어젯밤의 모욕적인 언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간 난로, 꽃뱀. 강 원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복귀는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1월 22일 오전 10시. 백곰 대대 대대장실. 그러니까. 강원사. 자네 말이 사실인가? 대대장인 최중령은 마른 세수를 하며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강원사가 제출한 피해 사실 진술서와 상해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진단서에는 안면부 열상 전치 2주라는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네, 사실입니다. 1월 20일 23시 40분경 지휘소 텐트 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박민우 중위는 만취 상태였으며 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자 유리 재떨이를 투척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 원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모자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최중령은 곤란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참. 박중희 그 친구가 술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최중령은 힐끔 강원사의 눈치를 살폈다. 강원사. 혹시 오해한 거 아닌가? 박중희가 원체 농담을 좋아하잖아.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을 자네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고. 대대장님, 격려 차원에서 부하의 얼굴에 재떨이를 던집니까? 격려 차원에서 침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아니, 내 말은 당시 상황이 어두웠고 박중희도 술김이라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 최중령은 말끝을 흐렸다. 그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박중희의 뒤에 있는 박철수 국회의원이 중요했다. 다음 달이면 장군 진급 심사가 있었다. 국방위 소속 의원의 조카가 자기 부대에서 성추문으로 징계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진급길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였다. 최중령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강원사 앞으로 슥 밀었다. 강원사, 우리 20년 지기 아닌가. 자네 초임 하사 때부터 내가 봐왔잖아. 자네가 얼마나 부대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지. 강원사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꽤 두툼했다. 이게 뭡니까? 위로금이야. 치료비하고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어. 그리고 휴가 좀 다녀오게. 이번 일로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오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명백한 회유였다.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심산이었다. 강원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대대장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아이 강원사,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최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공론화되면 부대 꼴이 뭐가 되겠나? 언론 타고 상급 부대 검열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 대대 다 죽어. 자네가 아끼는 이 부대 해체될 수도 있다고. 부대가 해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대를 위한 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최중령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좋아. 정식으로 하겠다면 해야지. 하지만 강원사 잘 생각해. 박중희가 가만히 있겠나? 그 집안 힘이 보통이 아니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자네만 다쳐.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감찰 조사를 요청합니다. 강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녀가 나가자마자 최중령은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A씨, 융통성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박중희 오라 그래. 당장. 같은 시각 본부 중대장실. 박민우 중위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 때문에 손가락 끝이 너덜너덜했다. 아, 삼촌. 진짜라니까요. 그 여자가 미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수 의원이었다. 민우야.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봐. 내가 진짜 때렸냐? 아니, 때린 게 아니라요. 그냥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그 여자가 꼬리를 쳤다니까요. 밤에 제 텐트로 찾아와서는 춥다고 앵기면서. 아시잖아요. 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는 거. 박중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쏟아냈다. 근데 진단서는 뭐냐? 재떨이를 던졌다며. 그건 제가 거절하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자해한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툭 쳤는데 지가 맞은 척하는 거라고요. 진짜 억울해요, 삼촌. 저군 생활 이제 시작인데 꽃뱀한테 물려서 인생 종치게 생겼어요. 박중희는 짐짓 울먹이는 척 연기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 알았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사단장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대신 너 진짜로 찔리는 거 없지?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나도 못 막아준다. 당연하죠. 저는 결백합니다. 삼촌만 믿을게요. 전화를 끄는 박중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하여간 늙은 여우가 감히 날 건드려. 내가 이기나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그리고 행정반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행정반에는 소대장들과 부사관들이 모여 있었다. 박중희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아우 머리야. 야 김소희. 너도 봤지? 어제 강 원사님이 술 취해서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 김소희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저는. 임마, 남자답게 딱 말해. 강 원사님이 평소에 외롭다고 하도 징징대서 내가 받아주느라 힘들었던 거 알잖아. 어제도 텐트에 들어와서 춥다고 내 침낭으로 들어오려고 했잖아. 내가 밀쳐내다가 재떨이가 떨어진 거고. 안 그래? 박중희의 눈빛이 김소희를 쏘아봤다. 내 말에 맞춰라,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김소희는 꿀꺽 침을 삼켰다. 박중희의 배경을 아는 그로서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 그게, 네. 좀 취하신 것 같긴 했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다니까. 와, 진짜 무섭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내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네. 박중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행정반 안에 있던 중사들과 하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강 원사님이? 에이 설마. 평소에 얼마나 깐깐하신 분인데. 아니지, 여자는 모르잖아. 나이도 있고 혼자 사니까. 밤에 술 들어가면 또 모르지. 하긴 중대장님이 젊고 잘생기긴 했잖아. 혹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거짓말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중희가 뿌린 독은 사람들의 의심을 먹고 자라났다. 1월 24일 점심시간 병영식당. 강 원사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기 봐. 그 얼굴에 철판 깔고 밥이 넘어가나 봐. 독하다 독해. 어떻게 자해 공갈을 하냐. 중대장님 불쌍해서 어쩌냐. 똥 밟았지. 뒤통수에 꽂히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강 원사는 국에 밥을 말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꽃뱀. 자해 공갈려. 20년 군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은 박중희의 새치, 혀, 놀림에 의해 노처녀의 히스테리와 욕구불만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때 누군가 강 원사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원사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 하사였다. 그리고 그 옆으로 김 병장과 몇몇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와 앉았다. 너희들 다른 데 가서 먹지. 강 원사가 힘없이 말했다. 싫습니다. 저희는 원사님 믿습니다. 김 병장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중대장 그 새끼가. 아니, 그 사람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 다 압니다. 병사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원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하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제가 찍은 영상도 있고 애들이 쓴 탄원서도 모으고 있습니다. 절대 안 집니다. 힘내십시오. 강 원사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치고 올라왔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이 작은 영웅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는 눈물을 밥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1월 25일 감찰조사실. 사단 감찰부에서 내려온 소령이 강 원사를 신문하고 있었다. 말이 좋아 조사지 분위기는 취조에 가까웠다. 강 원사.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날 술 본인이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감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건조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박중희가 권유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박중희 진술은 다른데요. 강 원사가 평소에도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날도 먼저 텐트에 찾아와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던데. 증인도 있어요. 김소희가 봤다는데요. 김소희는 박중희의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 감찰관이 펜을 딱 내려놓으며 강 원사를 노려보았다. 강 원사. 당신 지금 굉장히 불리해. 장교를, 그것도 국회의원 조카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어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사단장부터 대대장, 감찰관까지 모두 한통속이었다. 박철수 의원의 전화 한 통이 군대의 정의를 마비시킨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시끄러운 잡음을 빨리 덮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강 원사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여기서 녹음기를 꺼내봤자 이들은 그것마저 묵살하거나 조작할 것이 분명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터뜨려야 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십시오. 정식 재판을 원합니다. 이 사람 진짜 끝까지 가보자 이거네. 감찰관은 비웃으며 서류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피해자 코스프레 및 진술 번복 거부. 개전의 정의 없음. 좋아. 원한다면 열어주지. 징계위원회는 3일 뒤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옷 벗을 준비나 해. 강 원사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 끝 창문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치 피처럼 번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낡은 피처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닌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구형폰이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아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엄지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탱크를 몰고 올 것이다. 박중희는 박살 나겠지만 사람들은 역시 사스타 딸이라 이겼네라고 수군거릴 것이다. 강 원사는 자신의 힘으로 법과 규정으로 놈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싶었다. 그리고 놈이 가장 안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놈의 절망이 더 깊고 처참할 테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닫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중희가 걸어왔다. 그는 강 원사를 보고 멈춰 서더니 껌을 짝 씹으며 다가왔다. 어이, 꽃뱀 원사님. 조사 잘 받았어? 강 원사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박중희가 앞을 가로막았다. 내 말 쉽냐? 야, 너 진짜 징계위 갈 거야? 거기 가면 너 진짜 끝장이야.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그냥 덮지? 비켜주십시오. 와, 독하네 독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우리 삼촌이 변호사 군단 꾸려놨으니까. 넌 변호사 살 돈은 있냐? 아, 그 알량한 월급 모아서 사려나? 박중희는 낄낄거리며 강 원사의 어깨를 툭 밀쳤다. 잘해봐요, 아줌마. 3일 뒤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난 안 봐줄 거니까. 박중희는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다. 강 원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경을 고쳐 썼다. 안경알 너머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3일 뒤다. 그녀는 집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작성해 두었던 징계위원회 제출 자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박중희의 비위 사실이 기록된 엑셀 파일, 김 병장과 이 하사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날 밤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강 원사는 마지막으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했다.
방금 대대장이 건네려던 돈 봉투를 찍은 사진이었다. 모조리 다 태워버리겠다. 강 원사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것은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3일 뒤 백곰대대 연병장에서 펼쳐질 피해 축제를 위해 그녀는 침묵 속에서 칼날을 갈고 또 갈았다. 인제의 밤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1월 28일 오후 2시 사단 사령부 본청 3층 징계위원회 심의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징계위원회라는 명패가 놓인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에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다. 위원장석에는 사단 인사참모인 최 대령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법무참모, 감찰참모, 그리고 예하부대 대대장들이 배석했다. 그 맞은편 피징계자석에는 강지원 원사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정복 왼쪽 가슴에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표창 약장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지만 위원들의 눈에는 그저 죄인의 낙인처럼 보일 뿐이었다. 지금부터 육군 제12보병사단 징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은 백곰대대 소속 원사 강지원의 상관 모욕, 하극상, 그리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법무참모의 건조한 개회 선언과 함께 최 대령이 안경 너머로 강 원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 원사, 혐의 내용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 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피해자라. 최 대령이 헛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넘겼다. 여기 박민우 중위가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내용이 아주 다르던데? 강 원사가 평소 부대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지휘권을 훼손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지휘관 텐트에 난입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 게다가 자해 공갈까지 했다면서. 모두 거짓입니다. 박중희가 훈련 중 음주를 했고 저를 불러 성희롱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증거 있나? 녹취록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원사가 앞을 가리켰다. 하지만 최 대령은 녹취록이 담긴 USB를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며 밀어냈다. 이거 말인가? 법무참모, 이거 증거 능력 있나? 옆에 있던 법무참모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된 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으며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보면 강 원사가 의도적으로 박중희를 자극하여 발언을 유도한 함정의 정황이 보입니다. 이를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들었지? 우리 군법이 그래. 자네가 유도 신문을 했다는 거야. 젊은 장교 하나 담그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 최 대령의 비아냥에 강 원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판은 짜여 있었다. 법과 규정은 힘있는 자들의 편의대로 해석되고 있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철수 소위입니다. 문이 열리고 김소위가 들어왔다. 그는 강 원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걸어와 증인석에 섰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김소위, 그날 밤 상황을 본대로 말해봐. 강 원사가 박중희에게 맞았나? 최 대령의 질문에 김소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힐끔 강 원사를 보았다가 곧바로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는 박중희와 눈이 마주쳤다. 박중희는 팔짱을 끼고 김소위를 쏘아보고 있었다. 똑바로 말 안 하면 너도 죽는다는 살벌한 눈빛이었다. 김소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가 양심을 집어삼켰다. 그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다?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는 못 들었고, 나중에 강 원사님이 나오실 때 보니까 혼자 넘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김소희. 강 원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자네 내 얼굴에 흐르던 피를 보고 놀라서 구급상자 찾으러 갔었잖아. 그걸 기억 못해? 조용히 해. 발언권 얻고 말해. 최 대령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김소희 계속해. 강 원사님이 평소에 좀 중대장님께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회식 때도 옆자리에 앉으려 하시고 그날 밤도 먼저 텐트로 찾아오셨습니다. 거짓말. 완벽한 위증이었다. 강 원사는 허탈함에 눈을 감았다. 자신이 아들처럼 챙겨주고 업무를 가르쳐 주었던 김소희였다. 권력의 공포 앞에서는 전후에도 양심도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됐어. 나가봐. 김소희가 도망치듯 나간 뒤 최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한 듯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강 원사.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모든 정황과 증언이 자네가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어. 20년 군 생활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혐의 인정하고 박중희한테 사과해. 그러면 파면은 면하게 해주지. 이것은 재판이 아니었다. 인민재판이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강 원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사과라니요. 제가 왜 범죄자에게 사과를 합니까? 뭐? 범죄자? 박민우 중위는 군인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는 위원장님과 위원들도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강 원사의 서슬 퍼런 일갈에 장내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최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개 부사관이 대령에게, 그것도 징계위원장에게 훈계질을 하다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정회. 10분간 정회한다. 결론 정해졌으니까 다들 화장실이나 다녀와. 최 대령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집어 던지고 나갔다. 징계위원들이 우르르 그 뒤를 따랐다. 심의실에는 강 원사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 물비린내가 역하게 올라왔지만 타들어가 속을 식히기 위해 억지로 삼켰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민우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껄렁껄렁한 걸음으로 강 원사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이구, 우리 강 원사님. 꼴이 말이 아니시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좋게 좋게 가자니까. 박중희는 강 원사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거꾸로 앉았다. 그리고 턱을 괴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재밌죠? 20년 동안 쎄 빠지게 군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꽃뱀 되고 미친년 되는 거. 군대가 원래 이런 곳이에요. 정해? 규정? 그거 다 힘없는 놈들이나 지키는 거지. 아까 김소희 봤죠? 걔가 왜 거짓말했을까? 걔도 아는 거야. 내 줄을 잡아야 사는지 썩은 동아줄인 아줌마를 잡아야 사는지. 세상이 그래요. 억울해하지 마. 박중희는 킬킬거리며 강 원사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신용을 했다. 이제 옷 벗으셔야겠네. 퇴직금은 나오려나? 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으로 다 날리시겠구나. 어쩌냐, 나이 50 다 돼서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봐드려. 우리 삼촌이 아는 식당 많은데. 강 원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다. 박민우 중위. 왜요? 할 말 남았어? 기억해라. 지금 내가 뱉은 그 말들,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짓들. 내가 믿는 그 빽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게 너를 찌르는 칼이 될 거다. 하하. 빽이 사라져? 우리 삼촌이? 야, 꿈 깨세요.
우리 삼촌 다음 총선에도 당선 확실이고 이번에 국방위원장 되실 분이야. 내가 망할 일은 없어. 내가 망하면 망했지. 박중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원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았어야지. 어디 여자가 감히 장교를 이겨 먹으려고 들어. 넌 그냥 내 발밑에 굴러다니는 자갈이야. 밟으면 밟히는 대로 있어야지. 박중희는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심의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있던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맞이했다. 중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시죠. 아, 속 시원하다. 저 아줌마 표정 봤냐? 썩어 들어가던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강원사의 귓가를 때렸다. 강원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다. 그래, 밟아라. 마음껏 밟아라.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주머니 속의 낡은 피처폰을 만지작거렸다. 징계위가 재개되면 그들은 파면을 선고할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 박중희는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고 세상은 권력의 승리라고 떠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이 징계위원회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원사는 폰을 꺼냈다. 액정 화면에 아빠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제 오세요, 아빠.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지원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굵고 낮은 목소리. 태산 같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네, 아빠. 많이 참았다. 이제 됐다. 지금 간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강원사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심판자의 미소였다. 잠시 후 최 대령과 위원들이 다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치워버리겠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자, 빨리 끝냅시다. 심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최 대령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피징계자 강지원. 귀관은 상관 모욕 및 하극상,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부대 위상 실추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 최 대령이 잠시 뜸을 들이며 강원사를 내려다보았다. 강원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당당함이 최 대령의 심기를 다시 한번 건드렸다. 본위원회는 귀관에게 파면을 의결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3번 울렸다. 사형 선고였다. 복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중희가 쾌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봤지? 내가 이긴다니까. 최 대령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원사. 억울하면 항소하든지. 뭐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갑자기 창문도 없는 심의실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물잔에 담긴 물이 요동치고 천장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렸다. 뭐야? 지진이야? 법무참모가 놀라서 소리쳤다. 진동은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아니었다.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거대한 압력이었다. 쿠구구구구궁.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톤의 강철이 공기를 찢으며 내려오는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밖의 상황 봐. 최 대령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때 복도 쪽 창문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맹렬한 바람이 불어 닥치며 복도 창문들이 덜컹거렸다. 그것은 헬기였다. 그것도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육중하고 검은 동체 그리고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대한민국 육군 마크. 사단 본청 앞 연병장 잔디가 태풍을 만난 듯 뽑혀 나갈 기세로 눕고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려 하고 있었다. 심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복도에 있던 박중희가 뛰어들어왔다. 대령님, 대령님, 헬기 왔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헬기야? 사단장님 헬기는 아까 나갔는데. 아닙니다. 저거 우리 삼촌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삼촌한테 징계위 끝났다고 문자 보냈거든요. 아마 국방부 장관님이나 높은 분 태우고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박중희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었다. 자신의 승리를 축하해주러 삼촌이 거물급 인사를 보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뭐? 국방부 장관? 최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기회였다. 박 의원 라인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야, 뭐해? 빨리 영접 나가야지. 강원사 너는 여기 처박혀 있어. 어디 죄인 얼굴을 들이밀어. 최 대령은 징계위 서류를 내팽개치고 허둥지둥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박중희도 신이 나서 머리를 빗어넘겼다. 가시죠, 대령님. 제가 삼촌한테 대령님 얘기 잘 해놓겠습니다. 어이구, 박중희. 아니지, 박 의원님 조카님. 갑시다, 가. 그들은 서로를 추켜 세우며 심의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는 헬기 소음과 영접을 위해 뛰어나오는 간부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원사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한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인이라. 그녀는 모자를 고쳐 썼다. 죄인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녀는 천천히 복도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쿵, 쿵, 쿵 울렸다. 연병장은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고 있었다. 검은색 UH-60 블랙호크 헬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돌풍에 사단 본청 앞에 심어놓은 조경수들이 허리가 꺾일 듯 휘어졌다. 박민우 중위와 최 대령 그리고 사단 참모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혹시나 높으신 분 눈에 띌까 싶어 칼같이 도열해 있었다. 대령님, 저기 보십시오. 성판입니다. 박중희가 소리쳤다. 헬기 앞부분에 붙은 붉은색 판. 그 위에 은색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네. 4개. 포스터? 최 대령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사성 장군. 대한민국 국군의 단 7명뿐인 대장. 그 중에서도 육군의 정점인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대박. 삼촌이 진짜 힘 좀 썼나 보네. 참모총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박중희는 입이 귀에 걸렸다. 자기 징계 하나 해결해 주려고 총장이 직접 행차했다고 믿는 그 무식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박중희, 자네 진짜 대단하구만. 내가 자네 믿고 있었어. 최 대령은 박중희의 손을 잡고 흔들며 아부를 떨었다. 사단장도 소식을 듣고 집무실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있었다. 헬기의 로터가 멈추고 문이 스르륵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선글라스를 낀 헌병 경호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헬기 주변을 에워싸고 경계 태세를 갖췄다. 살벌한 분위기에 최 대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헬기에서 한 노신사가 내렸다. 큰 키에 꼿꼿한 자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했다.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강덕만 대장이었다. 총장님, 필승. 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최 대령과 박중희도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했다. 필승. 육군 제12보병사단 인사참모 대령 최. 비켜. 강덕만 총장은 사단장의 경례를 받지도 않은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예. 내 딸 어디 있냐고 물었다. 총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무거웠다. 연병장에 있던 수십 명의 간부가 순간 얼어붙었다. 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단장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총장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본청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별 두 개소장인 감찰실장과 헌병감이 바짝 따랐다. 박중희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눈만 껌벅거렸다. 내 딸이라니? 총장 딸이 여기 있다고. 그때였다. 본청 현관의 자동문이 열리고 한 여군이 걸어 나왔다. 흙먼지 묻은 전투화가 아니라 말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차림의 강지원 원사였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의 맨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했다. 총장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는 도열에 있는 장교들을 거칠게 밀치고 강원사 앞으로 다가갔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던 총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시선이 강원사의 오른쪽 뺨에 머물렀다. 재떨이에 맞아 찢어진 상처 위에 붙은 하얀 거즈. 그것을 보는 순간 총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원아. 아빠. 강원사는 담담하게 불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20년간 숨겨왔던 모든 서름이 담겨 있었다. 아빠. 최 대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단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강원사가. 총장님 딸. 주변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였다. 20년 동안 묵묵히 행정 업무나 보던 깐깐한 노처녀 주임원사가 사스타의 딸이었다니.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라 총장이 끔찍하게 아끼는 막내딸이었다니.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박민우 중이었다.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아줌마가. 저 꽃뱀이. 포스타 딸이라고. 그럼 우리 삼촌보다 높은 거잖아. 박중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강덕만 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에 붙은 거즈를 살짝 어루만졌다. 어떤 놈이냐? 총장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딸을 보던 애틋한 눈빛은 사라지고 전장을 휩쓰는 사신의 눈빛만이 남았다. 감히 내 귀한 딸 얼굴에 흉터를 낸 놈이 누구냐? 총장의 고함 소리에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강원사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다. 손가락 끝은 정확히 박민우 중위를 향하고 있었다. 저 사람입니다. 박중희는 숨이 턱 막혔다. 총장의 시선이 그를 향해 꽂혔다. 그 압박감은 마치 탱크가 가슴 위로 올라온 것 같았다. 너냐? 총장이 뚜벅뚜벅 걸어왔다. 박중희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총장님. 그게 오해가. 오해? 내 딸이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박철수 국회의원 조카입니다. 저희 삼촌이 국방위원. 짝. 박중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장의 손바닥이 박중희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90도로 꺾이며 박중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튀었다. 국회의원? 그래서 총장은 쓰러진 박중희를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했다. 내 삼촌이 국회의원이면 내 딸한테 술 따르라고 해도 되나?
내 놈 빼기 좋으면 부하 얼굴에 재떨이 던져도 되나?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중희는 바닥을 기며 빌었다. 하지만 총장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야전에서 부하들이 추위에 떨 때 따뜻한 텐트에서 술판을 벌여 그리고 그걸 지적하는 부사관을 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내 놈이 그러고도 군인이야? 장교야? 총장은 박중희의 견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버렸다. 너 같은 쓰레기한테 이 다이아몬드는 아깝다. 그리고 총장은 뒤에 서 있던 헌병감을 향해 손짓했다. 당장 이 새끼 구속해. 죄목은 상관 모욕, 특수폭행, 성폭력 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무고죄. 그리고 군형법상 이적 행위까지 검토해. 전시나 다름없는 훈련 중에 술 처먹고 지휘소 비운 건 적을 이롭게 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중희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박중희의 인생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대령님, 사단장님, 살려주세요. 삼촌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박중희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사단장과 최 대령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도 지금 제 코가 석자였다. 총장은 사색이 된 최 대령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징계위원장인가? 네. 예. 인사참모 최. 내 딸을 꽃뱀으로 몰아서 파면시켰더군. 조사가 아주 철저했어. 증거도 없이 위증만 가지고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게 자네 특기인가?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절차대로. 닥쳐. 총장은 최 대령의 명찰을 툭툭 쳤다. 자네도 옷 벗어. 감찰 조사 다시 할 거야. 박중희한테 뇌물 받은 거 있나 싹 다 털어봐.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면 자네는 연금도 없을 줄 알아. 최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박중희 옆에서 대령 계급장을 단 사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박중희는 개처럼 끌려갔고 사단장과 참모들은 줄줄이 감찰실장의 호출을 받았다. 연병장에는 흙먼지가 가라앉고 있었다. 강 원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지원아. 총장이 달려와 딸을 부축했다. 천하의 사성 장군이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내가 너 임관할 때 약속했었잖니. 절대 개입 안 하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참았는데. 총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다칠 때까지 놔둬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 원사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20년 동안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불리며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빠, 나 진짜 힘들었어. 진짜 억울했어. 알아. 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총장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그때 저 멀리 행정반 창문 너머로 병사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와, 정의구현이다. 주임원사님 만세. 박중희 쌤통이다. 김 병장과 이 하사가 창문에 매달려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다. 강 원사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다. 박민우 중위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법적으로 처단될 것이며 평생을 사스타 딸을 건드린 멍청이라는 조롱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강 원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아빠, 나 배고파요. 밥 사줘. 그래, 가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아빠가 오늘 휴가 냈다. 총장과 원사. 별 4개와 꺾인 V 3개. 계급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지만
두 부녀가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닮아 있었다. 인제의 칼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백곰대대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1월 28일 오후 4시. 강원도 인제군 제12보병사단 연병장.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사성 장군의 서리빨 같은 명령 한마디에 제12사단 헌병대군 사경찰대가 박민우 중위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삼촌한테 전화할 거야. 삼촌. 박중위는 군화 뒤꿈치가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로터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이미 사단장의 눈짓을 받은 헌병들이 박중위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팔을 꺾어 호송차에 처박았다. 강덕만 육군참모총장은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12사단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 소장. 예. 육군 소장 김영석입니다. 자네 부대 관리를 이따위로 하나? 을지부대가 언제부터 국회의원 조카 놀이터가 됐나? 최전방을 지키는 메이커 부대 명예를 똥통에 처박아도 유분수지. 면목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무슨? 자네도 조사받아. 감찰실장이 아주 탈탈 털어줄 거야. 총장의 말에 사단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별 2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지원 원사는 묵묵히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군복 입은 아버지는 언제나 태산처럼 거대했다. 20년 전 아빠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라며 집을 나섰던 날 아버지는 말없이 등만 두드려 주셨었다.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위해 전군을 움직였다. 가자 지원아. 여긴 냄새나서 못 있겠다. 총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헬기에 올랐다. 1월 29일.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 육군 참모총장 경로, 내 딸을 성추행해. 가해자는 여당 국방위원 조카 단독 인제 12사단에서 벌어진 하극상의 진실. 피해자는 사성 장군 딸이었다. 충격 추우니까 텐트로 들어와라. 국회의원 조카의 엽기적인 갑질 녹취록 공개. 뉴스가 터지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는 난리가 났다. 와 사이다 미쳤다. 건드려도 하필이면 참모총장 딸을 건드리냐. 박민우 신상 털렸다. 얼굴 보니까 아주 관상이 과학이네. 저 국회의원 박철수 평소에 군인 처우 개선한다더니 조카가 군인 괴롭히고 있었네. 이중성 소름. 박철수 의원은 사태 파악을 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의원님, 조카의 성추행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참모총장 따님인 걸 알고 무마시키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박 의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조카놈이 혼자 벌인 일이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박민우와는 의절하겠습니다. 그는 급하게 꼬리를 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강 원사가 제출한 녹취록 중에는 박중위가 우리 삼촌이 다 막아준다고 떠벌리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여론은 폭발했고 당 지도부는 즉각 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차기 국방위원장은커녕 다음 총선 공천조차 날아가 버린 것이다. 2월 15일 제1야 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박민우 중위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의를 입은 박민우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깎였고 오만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덩했다. 방청석에는 그의 부모만이 와서 울고 있었을 뿐 자랑하던 삼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피고인 박민우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다. 땅.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내리는 순간 박민우는 고개를 떨궜다. 실형이었다. 집행유예 따위는 없었다.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하극상과 성범죄, 그리고 무고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 그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강원사를 보았다. 그녀는 사복 차림의 단정한 코트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우는 입을 달싹거렸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원사는 그를 향해 아주 짧게 입꼬리를 올려 비웃어 주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법정을 나갔다. 법원 밖에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전 약혼녀였다. 오빠, 아니 박민우 씨. 우리 끝난 거 알지? 위자료 청구 소송장 보냈으니까 확인해. 쪽팔려서 진짜. 그녀는 박민우의 면전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박민우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 호송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그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빛이었다. 3월 2일 제12보병사단 백곰 대대 위병소 앞.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강지원 원사는 정복을 입고 위병소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전역증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군에 남아도 된다. 원하면 국방부로 발령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아니요, 아빠. 군인 강지원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민간인 강지원으로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20년의 청춘을 바친 곳. 억울함도 있었지만 좋은 전우들도 있었던 곳. 필승. 그때 위병소 문이 열리더니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원사님, 가지 마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김병장, 이하사 그리고 수백 명의 백곰대대 장병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다. 플래카드에는 강지원 원사님,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주임원사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장교들도 도열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강 원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녀석들이 근무 안 서고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병사들이 그녀를 행갈에 쳤다. 푸른 하늘 위로 그녀의 몸이 떠올랐다.